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가 아닌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계절 독감 같은 엔데믹으로 전환하기에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수 있으며 언제쯤이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여 대상이 40대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됐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사전 예약도 시작돼서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예약할 수 있는데 접종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영국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서 이번 주부터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규정을 없애고 무료 검사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도 감기와 같은 풍토병처럼 대응하겠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 올해 95세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대 10%대의 금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 희망적금의 가입 신청이 만 19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별 오구제를 운영했지만 출시 첫날 접속이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앱에서는 한때 먹통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테슬라 전기차에서 제품 하자에 AS 문제까지 잇따라 발생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주요 부품의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데다 과장 광고 혐의로 100억 원대 이상의 과징금까지 예고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유행이 계절 독감처럼 주기적 유행병인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 번은 큰 유행을 거치면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델타보다 오미크론에서 이런 상황을 진행하는 게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또 오미크론은 특성상 유행은 빠르고 위중증, 치명률이 떨어져 중증 사망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소화하는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위중증 사망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체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누적 치명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은 0.18% 정도로 0.7%에 달했던 델타의 4분의 1 수준이고 계절 독감보다는 2배 정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등 예방 접종률이 올라간 점도 전체적인 치명률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유럽 일부 국가 등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한 가운데 우리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역 조치라며 언제쯤 완화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게 불확실 요인이라며 방역 조치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정점을 확인한 뒤 완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속에도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대응 여력을 중점에 두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 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방역 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고 접종일은 다음 달 7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에서 3주 뒤로 자동 예약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교차 접종과 3차 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40대 기저질환자도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을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 50살 이상 기저질환자에 더해 40대 기저질환자로 확대합니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호흡기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지난달 14일 처방이 시작된 팍스로비드는 지난 17일까지 5주 동안 8,905명에게 투여됐고 이 가운데 7,183명은 재택치료자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선 이후 거리두기 완화 등을 공언한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취임 전에 공식 권한은 없지만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당선자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같이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현직 대통령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차기 정부의 책임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특별위원회는 최고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법률상 조직은 아니지만 당선자 또는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충분한 권한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위해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앞서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규정을 없애고 무료 검사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로 95세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영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총리실은 확진자 자가격리 등 방역 규제를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당장 이번 주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2년간 백신과 치료제 등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했다며 이제 위드 코로나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은 앞으로 코로나19는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지역 당국에서 기존의 보건 역량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유증상자 대상 PCR, 유전자 증폭 검사도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코로나19 검사에 2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3조 3천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간 19일 34,300여 명, 사망자는 128명에 달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초 22만 명이 육박하며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존슨 총리가 이른바 파티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95살로 세계 최고령이자 최장기간 재위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Feels very sad. I mean, she's always been there forever and ever, isn't she, as far as we're concerned? And yeah, the thought without her is shocking, really. But I'm sure she'll be fine and she'll get back and. 여왕은 이달 초 두 번째 감염 판정을 받은 찰스 왕세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왕실은 여왕이 현재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을 겪고 있지만 윈저성에서 가벼운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겠지만 마치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모더나의 폴 버튼 최고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폴 버튼 최고 책임자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는 부스터샷의 효과는 6개월 정도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전 세계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미국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정보를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0일 CDC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집한 방대한 자료 중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근 CDC가 공개한 65세 미만 성인에 대한 추가 접종 효과 데이터를 예로 들면서 핵심 연령대인 18세에서 49세 성인에 대한 자료를 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문가들은 자국에서 집계된 자료가 아닌 이스라엘의 자료에 의지해 부스터샷 효과를 분석해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최근 CDC가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하기로 한 생활하수 분석 자료도 2년 전 초기 때부터 지역 보건당국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너무 늦은 공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음 달부터 백신 미접종자 등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간 20일 코로나19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완화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입국 희망 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에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스라엘 입국 직후 공항에서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이스라엘인은 항공기 탑승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공항 도착 직후에만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의 완성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4월까지 혹독한 우주 환경에서의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오는 8월 1일 미국에서 달로 향하게 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성된 달 궤도선입니다. 탑재체 6개가 실렸는데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양옆에는 태양 전지판이 그리고 위에는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세워진 궤도선을 옆으로 뉘어 실제 무게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이어 달 궤도에서 동력을 보충할 유일한 수단인 태양 전지판이 제대로 펴지는지 테스트합니다. 풍선에 매달린 채 우뚝 솟은 안테나. 지구통제센터와 달 궤도선 사이에 전파를 주고받는 통로인 하이게인 안테나입니다. 태양 전지판과 안테나를 떼어낸 궤도선이 거대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상 123도와 영하 183도를 오르내리는 우주 공간의 극한 온도와 진공 상태, 그리고 발사 순간의 고온 고압 등 극한 환경을 실험하기 위해서입니다. 4월까지 국내에서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친 달 궤도선은 7월 초 수송기에 실려 미국으로 향합니다. 케이프 커나베랄 우주군 기지 내에 있는 저희 그 조립동에서 한 달 정도 발사 준비를 하고요. 우리나라 시간은 8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목표로 펠콘 9으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달 궤도선은 지구부터 달까지의 거리 38만 킬로미터를 직선으로 날아서 가지 않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까지 이동한 뒤 달 궤도로 진입합니다. 이 때문에 4개월 보름이 지난 12월 16일에 달 궤도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이어 1년 동안 달 주위를 하루에 12바퀴씩 돌며 달 표면을 관측하고 물을 탐사하는 등 달의 과학적 특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우주탐사의 신기원을 열 달 궤도선의 이름은 국민공모로 정해집니다. 오는 28일이 마감인데 발사체 누리호 공모 때보다 8배 정도 많은 응모가 몰려 어떤 이름이 선택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첨단과 혁신을 내세운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에서 제품과 AS의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의 결함을 은폐한 채 차를 팔았다는 의혹과 또 과장 광고 혐의까지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테슬라 모델 3의 천장과 연결된 뒷유리에 금이 가서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테슬라 정비센터에 들어갔다 정비사가 실수로 유리를 깨뜨렸는데 균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본사 지침을 따라야 한다며
무료 교체만 가능할 뿐 다른 어떤 보장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억 가까이 주고 산 차는 저는 새 차를 샀다라는 느낌이 안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차를 수리를 하러 공장을 들어갔다 들락날락했던 그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예요. 소유주는 지난해 5월엔 정비센터에 수리를 맡겼다가 뒷범퍼가 파손돼 교체했는데 재생 범퍼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작년 4월 달에 새 차를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겼었어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차 문이 안 열리고 카드키가 인식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수리를 AS를 해준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뒷범퍼를 부셔먹고. 앞서 테슬라는 전원이 차단되면 차문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함을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테슬라 모델 X에서 불이 나 차 문을 열지 못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 32,900여 대 가운데 1,870대, 5.7%에서 다양한 유형의 도어 핸들 결함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어가 지금 단차 부분이라든가 결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노정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운전자라든가 그 안에 타고 있는 동승자들의 어떤 그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돼 100억 원대 이상의 과징금이 예고돼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주행거리가 감소하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여겨져 온 테슬라.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품질과 서비스의 문제점과 고객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에 이어 독일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결함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주간지 빌트암 존탁은 독일 연방도로교통청이 테슬라의 자동 차선 변경 기능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유럽 내 사용 승인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소비자 불만 사항을 인용해 테슬라 차가 고속도로에서 이유 없이 급제동할 수 있다며 오토파일럿 기능이 장착된 차량 사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워킹머신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거성디지털과 경한글로벌, 이고진 등 6개 제품은 운동자의 키나 몸무게 등과 관계없이 제품의 동작 조건에 따른 일정한 수치만 표시해 실제 소비량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운동 중에 발생하는 소음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고 시속 6km의 속도로 하루 1회 30분간 운동할 때 연간 전기요금은 최대 3,731원이었습니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 희망 적금이 출시됐습니다. 국민신한, 하나우리 등 시중 11개 은행은 청년 희망 적금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의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2년 만기로 매월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땐 시중 이자를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출시와 동시에 상품 가입을 위한 고객 접속이 몰리면서 일부 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KB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앱인 KB스타뱅킹에선 로그인이 어려운 장애가 생겼고 NH농협은행 모바일 앱도 청년 희망적금 가입 메뉴가 접속되지 않는 먹통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사나 청소, 가전 설치부터 개인 강습까지 소비자와 각 분야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재능거래 온라인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는 중개만 하고 거래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문가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헬스장 개업을 준비하던 안재민 씨는 지난 연말 전문가 중개 앱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 선모 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공사는 시작부터 삐걱대기만 할 뿐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5일 날부터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9일까지 이제 공사가 멈춘 상태였고 인부들이 뭐 일이 생겼다, 스케줄이 안 맞는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작업 시작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급기야 선 씨는 계약 기간을 이틀 남기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공사는 10분의 1 정도만 진행됐고 안 씨는 계약금 1,3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이렇게 선 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만 최소 5명, 손해를 본 계약금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이 선 씨를 만난 건 한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서입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전문가들이 직접 견적을 내고 연결되도록 해주는 건데 최근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와 청소 등 선결제나 예약금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일부 업자들이 돈만 받고 잠적하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를 준비하던 A씨도 지난달 말 청소업체 대표 송모 씨에게 예약금 10만 원을 보낸 이후 연락이 끊겼고 10여 명이 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검증을 통해서 올라왔다고 당연히 믿고 이용했거든요. 업체들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쉬워요. 중개 플랫폼 업체 측은 잠적한 전문가들의 계정 이용을 정지하는 것 외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자사결제 시스템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면 구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 분류돼 개인 간 거래 불이행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비슷한 사기 행각이 반복되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보류하는 시스템을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사기 행각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앵무새는 생김새도 화려한 데다 무엇보다 사람 말을 따라하는 특별한 재주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는 새죠. 사람과의 교감력도 뛰어나 최근에 반려동물로 삼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앵무새의 특징을 잘 알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키우는 즐거움을 2배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화려한 깃털과 매끈한 부리를 소유한 사랑스러운 반려종 앵무새. 절 볼 때마다 항상 저를 반겨주고 안녕 하고 인사해주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늘 행복합니다. 얘들아, 나 예뻐? 나 예뻐? 나 예뻐? 나 예뻐? 대표적인 반려종 앵무새의 모든 것.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평군인데요. 멀리서 보이는 저 동물이 오늘의 주인공인 걸까요? 이 아이는 앵무새의 한 종인데요. 14살 먹은 우리 집 해피입니다. 윤기 나는 털이 참 매력적인 친구인데요. 정말 이쁘죠? 이쁜 만큼 장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가시죠. 해피의 장기 자랑.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미 해피의 장기 자랑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계셨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해피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얼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들어간다. 밥 주세요. 그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잘했어요. 남다른 장기 덕에 어딜 가든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해피. 오늘 방송 찍는다고 애가 굉장히 신이 났어요. 해피의 기분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죠? 해피 한 마리만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아이들한테 갈 건데 한번 가실래요, 같이? 네, 같이 가죠. 네.
그렇게 또 다른 아이들을 소개시켜준다는 보호자. 언뜻 보기에도 새 장의 수가 정말 많은데요. 이곳에 대체 몇 마리의 앵무새들이 함께 있는 건가요? 저희 집 아이들이 30마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30마리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30마리의 앵무새를 키우게 되신 건가요? 원래 13년 전에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요. 그때는 전문 지식도 없었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를 병으로 잃고서 그다음부터 안 키우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앵무새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씩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아파트에서 9마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이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제대로 키우자. 그래서 양평으로 내려오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때부터 정말 키우고 싶었던 아이들이 늘다 보니까 이제 30마리까지 됐습니다. 30마리의 앵무새를 키우다 보면 하루가 바쁘게 흘러간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아이들이 늘 깨끗한 새장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랍니다. 앵무새들은 이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요. 이유는 그래야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덕분에 저도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앵무새는 열대지방이나 뉴질랜드, 태평양 등 여러 섬에 분포되어 살아가는 동물인데요. 주로 반건조 지대의 초원이나 숲의 나무 위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앵무새를 키울 때 고려해야 할 환경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앵무새라고 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지적 감정적 능력이 인간과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조로운 실내 생활을 오래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외에 접근할 수 있는 대형 케이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제 아파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꼭 키워야겠다, 실내에서. 그렇다면 실내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즐겁고 신나는 것들을 앵무새의 눈높이에서 제공해 줘야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앵무새를 집안에서 사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입맛에 맞춘 음식을 준비하는 보호자.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한가득입니다. 앵무새는 과일, 채소가 주식이 되어야 하고요. 보조식으로 견과류와 같은 알곡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앵무새를 키우는 만큼 먹이 준비부터 남다르다는데요. 앵무새들은 부리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큰 아이들은 좀 크게, 작은 아이들은 작게 썰어줘요. 그래야 아이들이 먹다 흘리는 양이 줄고 먹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자의 사랑이 듬뿍 담긴 영양 만점 건강식이 완성됐는데요. 그렇다면 앵무새 먹이 급여 시 주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채식을 한다고 하죠. 네. 어떤 분들은 고기만 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빵을 좋아하시고요. 그만큼 앵무새 식성도 다양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앵무새를 기르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여러분이 기르는 종이 정확하게 무엇을 먹는지 야생에서와 사육 상태에서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최대한 다양한 먹이를, 저는 이제 음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음식들을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앵무새들은 과일, 곡물, 육류 등을 섭취하지만 종별로 먹이 급여가 달라지는 만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먹자. 안 먹자. 아이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보호자. 보호자의 깊은 정성을 아는지 참 맛있게도 먹는데요. 보호자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절로 배가 부른답니다. 식비가 만만치 않은 그릇인데요, 30마리면. 적게 들진 않죠. 하지만 많이 먹진 않잖아요. 저희 애들은 나름 자기 밥벌이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외모와 끼로 연예계를 점령했다는 보호자의 스타 앵무새들.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덕분에 카페에서도 인기 스타라는 이슬이와 갑돌이.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뉴기니아 앵무라는 종이고요. 이제 9살 된 제 갑돌이고요. 얘도 9살 된 아마존 앵무 이슬입니다. 이슬이는 이슬아 나 예뻐? 라고 진지하게 물었을 때 자기 눈에 예쁘면 아이 예뻐 하고요. 안 예쁘면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다른 말을 해요. 도전하시겠어요? 이슬아, 나 예뻐? 이슬아, 나 예뻐? 이슬아, 나 예뻐? 이슬이가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대요. 친구가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요. 손님들 오시면 반겨줘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교감할 시간이 부족해서 일할 때 이렇게 가끔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도착한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 아이들 운동장입니다. 운동을 하는 곳이죠. 여기서 운동을 해요? 큰 아이들은 밖에서 날아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작은 친구들은 밖에서 날면 맹금류나 까치까마귀 같은 조류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안전한 공간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 작은 앵무새들이 안전하게 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보호자. 주기적인 운동이 앵무새에게 가져오는 이점도 많다는데요. 그럼요. 이렇게 운동을 해야 근력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래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햇빛이 좋은 날은 온실에서 샤워도 즐기며 스트레스를 푼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2마리의 앵무새와 어디론가 가는 보호자.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첫 비행하는 친구가 있어서 망고랑 머루가 조교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조교를 해요? 네, 맞습니다. 새는 새한테서 배우는 거거든요. 망고와 머루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무서워. 그렇게 자유비행하는 장소를 찾은 보호자.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분들 누구신 거예요? 저희 자유비행 동호회원분들이시고요. 저희 이렇게 자유비행 시키는 친구들입니다. 하나, 둘, 셋. 가장 먼저 자유비행 시범을 보이는 망고와 머루. 자유롭게 하늘을 날다가도 보호자의 휘슬 소리에 한달음에 돌아오는 모습. 했어요. 그 비행 실력이 수준급이네요. 지금 몇 년째 날고 있는데요. 짧으면 한 3개월에서 길면 1년 넘게도 걸리죠. 그리고 비행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새는 날 수 있는 방법을 집사, 주인이 알려주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새는 새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호회 훈련을 하면서 초보 새들은 다른 새들에게 배우는 거죠, 점점. 이 친구가 1년 동안 온실에서 기초 비행 훈련을 했고요. 오늘 첫 야외 자유비행을 시도하는 베리라는 친구입니다. 베리도 긴장된 모습인데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첫 비행하시는데? 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이 떨립니다. 드디어 베리가 자유비행을 해볼 차례. 준비되셨나요? 베리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늘로 헐헐 날아가는 베리. 안정적인 첫 자유비행인데요. 옳지. 다시 보호자에게 돌아오는 것까지 성공입니다. 잘했어. 베리 완전 짱. 잘했어. 이렇게 첫 비행 성공했는데 어때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1년 동안 고생이 한 번에 사그라드네요. 이번엔 다 같이 자유비행을 해볼 차례. 하나, 둘, 셋. 자유롭게 비행을 하는 앵무새들.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데요. 이렇게 자유비행을 하게 되면 앵무새의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행을 즐긴 후 각자 보호자의 부름에
하나둘 돌아오는 앵무새들. 아, 실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잘했어요. 얼굴 고생했어. 망고도 고생했어요. 잘했어. 예쁘다. 그렇다면 앵무새 자유 비행 시 보호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앵무새의 자유비행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개체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자유비행을 진행하는 곳의 주변에 앵무새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방해 요소, 이를테면 주행하는 차량, 포식동물, 개와 같은, 그리고 비행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호수나 바다와 같은 수개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GPS 트래킹 장비, 요 세 가지는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앵무새들은 보호자의 삶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가 됐다는데요. 친구들을 덥석 입양받아서 키우시기보다는 공부를 좀 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신 뒤에 함께 하시면 정말 즐거운 애조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반려 앵무새의 모든 것을 알아본 시간. 앵무새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선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와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 모두 잊지 마세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이 심해지면 신경이 손상되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대상포진과 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은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대상포진은 그렇게까지 드문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방치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대상포진이 뭔지부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대상포진은 그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한 곳에 통증과 함께 그 신경절에 연결된 그 각각의 신경을 따라서 굉장히 특징적인 줄무늬 모양의 발진하고 수포가 일어나고요. 네. 그 수포와 더불어서 통증이 매우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칼로 베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람이 스쳐도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예. 실제로 외래에서 이제 속옷 같은 것, 이제 옷 같은 것을 착용을 못 하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옷이 닿는 것도 자극이 되어서 아프시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저희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수두 바이러스를 한번 앓고 지나가면 몸 안에 신경절 내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럴 때 다시 세포막을 깨고 바이러스가 나와서 신경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그 신경이 끝이 피부에 닿게 되는데 그 부위에 수포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증 때문이잖아요. 처음 발생했을 때 그 통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포랑 통증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통증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포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진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통증으로 처음에 찾아오시는데 수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진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상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을 볼 때 처음에 그냥 전신이 막 몸살처럼 아프면서 며칠 지났더니 어느 특정 부위에 수포가 나왔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포가 나올 부위가 띠가 두르듯이 통증이 심하다가 수포가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만 느끼다가 수포를 발견을 못하시면 진단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살이나 이제 근육통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평소와 같지 않게 약으로 듣지 않거나 굉장히 심하시면 그 머리부터 두피부터 발끝까지 수포 발생은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수포가 나오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꽤 심한 강도로 몸살을 앓는 경우엔 두피까지 꼼꼼하게 피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대상포진 수포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딘가요? 네, 혹시 지금 표가 보이시나요?
자, 이제 지금 들어가야 할 텐데요. 네네네. 그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흉부 신경절 부위라고 해가지고요. 몸통, 이제 가슴 부위 주변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안면 부위인데 안면 부위 중에서도 이렇게 눈썹 위에 이마하고 두피를 좀 포함하는 부위에 수포가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포의 특징은 이제 주로 사진에서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몇 개씩 몰려서 수포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빨간 피부 부위 위에 물집이 잡히는데요. 마치 이렇게 안쪽에 찰랑찰랑하게 뭐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수포가 특징적입니다. 요즘은 대상포진이 흔하다 보니까 대상포진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수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특징적인 이런 수포 모양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완부, 팔 앞쪽이나 손, 발 이렇게 저희 몸의 말초 부위에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상포진이 이제 흔하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상포진에 특별히 잘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이 말은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그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분들께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20에서 50세 성인에서는 1000명당 한 2.5명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60세 이상에서는 1000명당 7.8명이 발생을 하니까요. 네. 두세 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 30대 환자들의 발병이 굉장히 많고 외래를 찾아오시는 빈도수가 몇 년 전보다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60대 이상의 환자가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별로 보자면 그 폐경기 여성이 남성보다 굉장히 많고 호르몬 수치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좀 일반적인 일반 인구들의 하나는 문제고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대상포진 발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연령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뭐 수술을 받으셨거나 외상을 최근에 겪었거나 아니면 암 치료를 이제 받고 있는 항암 치료 중에 환자거나 아니면 면역 결핍성 질환이라고 해서 에이즈 같은 질환에 이완되어 있다면 그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 대상포진에 이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젊은 분들은 뭐 연령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특수한 상황도 아니라고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두세 달 전부터 굉장히 과로에 시달렸거나 스트레스가 있으셨거나 평상시보다 피곤한 정도가 굉장히 그 역치를 넘어갔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면역력 저하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젊은 사람도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대상포진 치료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진단을 할 때도 통증이 먼저 나오고 수포가 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때 이제 포진이 발생되면 가장 급한 것이 항바이러스제를 72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3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빨리 투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염 초기에 저희가 이제 요즘에 뭐 코비드-19 바이러스 얘기도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막 증폭을 해서 본인의 힘을 키우거든요. 네. 그럴 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서 억제를 해주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신경통 같은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 대상포진을 치료받고 물집 그러니까 수포가 다 사라졌는데도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물집은 사라졌지만 통증은 계속되는 경우 이건 완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좀 기준은 애매하지만 그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하시고 나서 그 아까 찰랑찰랑 그 농이 찼던 수포가 터지고 그 위에 가피가 않습니다. 상처가 않으면 그게 2, 3주 내에 대부분 끝나고 통증도 함께 종료가 되는 게 정상적인데요. 그렇지 않고 피부 병변이 다 나았는데도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대상포진이라 부르지 않고 대상포진을 신경통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대상포진이 아니고 신경통으로 넘어간 것이고 대상포진은 완치가 된 것인데 신경통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수포가 사라지고 상처가 않고 딱지가 떨어졌는데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거 신경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거의 신경통으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또 주로 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대상포진이 이제 잘 걸리시는 분들은 또 앞쪽에서 대상포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통에 잘 이완되는 분들은 노인 환자에게서 이것도 또 서글프게도 높습니다. 그래서 네. 대상포진에 이제 걸린 후에 40대에서는 한 10%, 10분 중에 1분 정도만 신경통으로 넘어가고 9분은 괜찮으신데 70대 이상에서는 10분이 걸리시면 5분 정도 이상이 신경통으로 이완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 이외에도 발진이 이렇게 2-3개씩 조금씩 나는 분들도 있고요. 발진이 띠를 두른 듯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상처를 열어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통증이 심하고 신경통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안면부. 이 얼굴 부위가 제가 두 번째로 높은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면 부위가 신경통 이완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대상포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는데 대상포진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최은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운영 중인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이 우주 팽창 속도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신성 폭발 후 1시간 내에 빛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문연구원과 캐나다 토론토 대학 공동연구진은 폭발 후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초신성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초신성 관측 역사상 가장 어린 시기에 빛을 포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폭발 후 1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초신성의 색이 붉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런 색 변화는 철 성분이 초신성 가장자리에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을 이용해 아연 공기 전지의 성능을 높이는 광활성 촉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이스트 이중기 박사팀은 아연 공기 전지의 느린 촉매 반응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도체의 경계면 특성을 이용한 PN 접합 구조 광활성 복합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촉매를 이용하면 빛이 없어도 기존 아연 공기 전지의 최고 성능을 유지하고 태양광이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의 밀도를 약 7%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연 공기 전지는 대기 중 산소와 아연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폭발 위험이 적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리튬 이온 전지 이후 차세대 2차 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합금의 원소 조합과 제작 공정을 설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정임두 교수팀은 강도가 높으면서도 충분한 연성이 있도록 합금 공정 조건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AI가 특정 조합과 공정 과정을 왜 추천했는지 이유도 설명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추천 과정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아 실험 없이도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실제로 AI가 추천한 새로운 화학 조성과 공정 조건에 따라 7000 시리즈 알루미늄 합금을 제작한 결과 상용 소재보다 강도가 높으면서도 기존 8%보다 큰 20%의 연성을 갖는 합금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대표 석학들이 식물을 주제로 쉽고 재미있게 과학 지식을 전하는 강연이 열립니다. 과학문화 비영리 재단인 카오스 재단은 다음 달 16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2022 봄 카오스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카오스 강연은 식물 행성이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 식물학자 13명이 참여해 지구 생물의 80%를 차지하는 식물의 탄생과 진화, 기후변화 등에 대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2 봄 카오스 강연은 현장 강연과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는데 현장 강연은 사전 신청을 통해 매회 최대 70명까지 입장 가능하며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기는 이윤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인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와 그 성능을 결정하는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죠.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대에 이어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문을 연 전자공학자 김현재 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